기분이 쉽게 우울하다. 자주 불안하고 긴장된다. 잠을 통 못 잔다. 짜증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 의욕이 없다. 이런 자각 증상들이 나타나지만 병원에서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땐 90%가 식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최고 의사가 목숨 걸고 지키는 기적의 식사법. 이유 없이 아프다면 식사 때문입니다. 미조구치 도루 지음, 카시오페아 출판.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이 나거나 심장이 두근거린다. 기분이 쉽게 우울하고 왠지 불안하고 긴장되기도 한다. 잠을 통 못 자고 어떤 일에도 의욕이 잘 생기지 않는다. 이처럼 특정한 병은 아니지만 심신의 불안정함을 자각하고 있는 상태를 부정수소 또는 부정형 신체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는 90%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상태로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자율신경 기능에 이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자율신경의 불안정함을 마음의 병으로 부르고자 한다. 자율신경이란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신체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으로 흥분계인 교감신경과 진정계인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된다. 이 두 신경계가 조화롭게 작동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상태가 유지된다. 그러나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앞서 말한 것처럼 몸과 마음의 병이 자각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를 내버려 두면 상태가 점점 심해져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악화해 구역질과 어지러움증, 현기증, 우울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대부분은 이런 증상이 나타나도 자율신경 기능 이상이라고 자각하지 못한다. 또한 마음의 병은 병원에 가더라도 원인이나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려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아니 그보다도 자율신경의 안정화는 마음과 정신을 다스리는데 필요 조건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자율신경은 앞서 설명한 대로 자신의 의지로 조절할 수 없는 신체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이기 때문이다. 즉, 자율신경의 불균형으로 인한 마음과 몸의 불안정을 해소하려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만이 본질적인 해결책이다. 그렇다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 방법은 실로 다양하다. 실제로 자율신경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자주 소개되는 것으로는 휴식 취하기, 욕조에 몸 담그기, 잠자기, 편안한 음악 듣기 등이 있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한 경우는 대부분 흥분계인 교감신경이 활발한 상태이므로 진정계인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런 방법들로는 어디까지나 자각 증상에 대처하여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의 효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짜증이 날 때는 차를 마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하는 말과 다름없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은 분명하다. 이럴 때는 자각 증상에 대처하는 방안이 아니라 간단하면서도 완전한 개선 방법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식사를 개선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환자가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식사법을 실천한 결과 자율신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비만과 우울증, 불필요한 약의 복용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구성된다. 무엇을 먹었는지는 체형과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영양요법은 어떻게 식사를 하고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는지에 따라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과학적으로 검증한 방법이다. 앞으로 이 책에서 소개할 식사법과 생활 습관이 독자분들께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자로서 그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이다. 본격적인 책 내용 소개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건강에 열쇠를 쥐고 있는 자율신경. 이유 없이 아픈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식사법을 소개하기 전에 그 대전제가 되는 사항을 알아보고자 한다. 바로 자율신경이란 무엇인가이다. 인체에는 크게 두 개의 신경이 있다. 수의신경과 불수의신경이다. 수의신경이란 글자 그대로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신경을 말한다. 예를 들어 넘어지기 직전에 발을 앞으로 내딛는 것과 같은 근육의 움직임을 담당한다. 순간적인 반사행동도 대뇌가 수의신경을 조절하여 대처한다. 이 수의신경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있다. 한편 불수의신경은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신경으로 내장의 활동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도로를 건널 때 반대쪽 차선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달려온다고 하자. 우리는 수의신경으로 그 차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공포를 느끼면서 심장이 두근대거나 목이 마르고 손에서 땀이 나는 반응이 나타난다. 이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불수의신경이고 자율신경이다. 자율신경은 기본적으로는 생존과 생명 유지에 관련된 반응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자율신경에도 두 종류가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뉜다. 쉽게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흥분하여 활발하게 만드는 교감신경, 몸을 쉬게 만드는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인체를 활발한 상태로 만든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흥분, 긴장, 스트레스 등의 반응을 보인다. 의욕과 집중력을 높여 싸워야 할 때 우선적으로 작동하는 신경이다. 개체로서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교감신경이 활발해지고 불안, 초조, 두근거림 등의 반응이 나타난다. 갑자기 강한 빛을 봤을 때 동공이 작아지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침이 나오고 혈압이 내려가면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려고 하고 산소가 필요할 때는 호흡이 빨라지는 현상 등도 모두 마찬가지 맥락이다. 한편 부교감신경은 인체를 안정시킨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우리는 휴식, 편안함, 쾌유 등의 반응을 보인다. 몸을 쉬게 하고 회복시키는 신경이다. 밤에 자기 전 편안함을 느낄 때나 잠이 들었을 때와 같이 휴식을 취할 때, 느긋하게 호흡을 할 때 등은 부교감신경이 활발해진다. 중요한 것은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상태를 자율신경이 안정화되었다라고 한다. 우리는 대체로 낮에 활동하므로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작용하는 시간이 길다. 이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몸에 쌓인 피로와 손상이 회복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체는 부교감신경을 활발하게 작동하여 몸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한다. 이 두 개의 자율신경이 조화롭게 작용함으로써 우리는 건강한 마음과 몸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자율신경의 균형은 왜 깨지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자율신경의 불안정은 스트레스 때문이다. 대표적인 스트레스는 다음과 같다. 장시간 노동, 잔업 등에 의한 과도한 스트레스, 생활 리듬의 불균형, 환경의 변화,
호르몬의 불균형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원인은 업무와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다. 업무 압박과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타격을 준다. 그래서 휴식이 중요하다. 일과 사생활을 분리하여 밤에는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언제든지 업무 메일을 확인하고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현실로 인해 일과 사생활의 경계가 사라진 사람도 많다. 편리해진 만큼 점차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기 쉬운 환경이 된 것이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다. 여기에 나는 하나를 더 추가하고자 한다. 바로 식사의 불균형이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골고루 먹지 않거나 식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마음의 불안과 병을 얻기 쉽다. 실제로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져 클리닉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에 식사가 문제인 경우가 적지 않다. 이는 당연히 자율신경 기능 이상으로 발전하기 쉽다. 자율신경 불균형의 원인이 되는 식사 유형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당질 중심의 식사. 둘째, 장내 환경을 망치는 식사. 셋째, 영양소가 부족한 식사. 이 세 가지 원인이 충족되면 인간의 자율신경은 불안정해지고 다양한 병이 생기기 쉽다. 이를 바꿔 말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진 사람은 식사를 개선함으로써 자율신경도 안정되고 마음의 병도 나을 수 있다는 말이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지면 병원에 가더라도 그 원인을 알 수 없는데 짜증과 불안감, 공포감, 권태감 등의 증상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는다. 만일 증상이 호전되었지만 매 식사 후 열알 정도의 약을 먹는다 하는 상황이라면 의미가 없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할 수 없다면 자율신경이 안정되었다고 말하기 어렵다. 자율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물질, 당질. 당질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몸의 에너지원 중 하나다. 뇌에서 근육, 내장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당질이라고 하면 설탕을 떠올리는 사람도 많겠지만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당류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있다. 두 번째, 이당류에는 자당, 즉 설탕, 메가당, 유당이 있다. 세 번째, 다당류에는 전분, 덩이 줄기 채소, 곡류, 콩류 등이 있다. 당질에는 당당류와 이당류처럼 단맛이 나는 것도 있고 다당류처럼 달지 않은 것도 있다.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흰쌀과 빵과 같은 탄수화물에도 당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최근 당질 제한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면서 당질은 탄수화물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올바르지 않다. 탄수화물은 당질과 식이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 보자. 우선 자율신경의 불균형과 당질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평소에 자율신경 기능 이상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소한 일로 걱정이 되거나 쉽게 피로하거나 항상 불안하다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왠지 몸이 안 좋을 때 단 음식을 먹으면 상태가 좋아지는 경험을 자주 한다. 나의 클리닉에 오는 환자 중에도 약간의 불안함을 느끼거나 가슴이 두근거릴 때 패스트푸드 가게에 가서 쉐이크를 먹거나 탄산음료를 마시면 기분이 회복된다는 분도 있다. 그렇다면 왜 단 음료를 섭취하면 마음이 안정될까? 그 이유는 혈당치가 급 상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단 음식이나 음료로 혈당치를 반복해서 높이면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져만 간다. 혈당치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말한다. 앞서 설명한 대로 포도당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쌀이나 빵, 곡물류 등의 당질에 포함되어 있다. 이것들을 먹으면 소화효소의 작용으로 분해되어 포도당의 형태로 우리 몸에 흡수되고 혈액을 통해 온몸에 공급된다. 혈당치란 혈액 중에 포도당 농도를 말하므로 혈액 검사로 측정이 가능하며 당뇨병의 진단 기준으로 삼는다. 즉, 당질이 포함된 식사를 하면 혈당치가 올라간다. 혈당치가 올라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혈당치를 내리려는 작용을 한다. 대체로 식후 1시간이면 혈당치가 최고조로 상승하고 2-3시간 후에는 공복 시 혈당치까지 완만하게 내려가 그 후에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반대로 혈당치가 공복 시보다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을 분비해 아미노산 등을 재료로 하여 주로 간에서 포도당을 생산한다. 즉, 우리 몸은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시스템을 원래 가지고 있는 셈이다. 혈당치가 안정되면 뇌에는 충분한 양의 포도당이 공급된다. 마음도 안정된 상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혈당치가 너무 높거나 너무 떨어지면 항상 인슐린과 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이 지나치게 분비되는 상태가 된다. 이 상태가 되면 본래 필요할 때 분비되어야 할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거나 호르몬의 작용이 약해지기도 한다. 이로 인해 혈당치가 불안정해지고 자율신경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 본론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단 것이 먹고 싶어지거나 단 것을 먹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사람은 혈당치의 변동이 크게 안정되지 않은 상태다. 저혈당증이라고 하면 혈당치가 낮은 병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혈당치의 변동이 큰 혈당 조절 장애를 가리킨다. 저혈당 상태가 아니더라도 초콜릿, 과자, 탄수화물 등을 수시로 먹으면서 혈당치의 균형을 맞추는 사람이 많다. 이것이 곧 자율신경이 불안정하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한 식습관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할 때 자주 나타나는 증상이다. 자, 그렇다면 당질이 자율신경을 깨트리는 메커니즘을 알아보고 이와 같이 행동하지 않으면 된다. 첫 번째, 당질을 섭취한다. 두 번째, 혈당치가 올라간다. 세 번째, 인슐린이 분비되어 혈당치가 내려간다. 네 번째, 혈당치가 지나치게 내려가면 위험하므로 뇌의 호르몬이 혈당치를 높인다. 다섯 번째, 과도하게 뇌의 호르몬이 분비되는 체질로 변한다. 이렇게 당질이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 참고로 혈당치를 높이는 호르몬은 많은데 혈당치를 내리는 호르몬은 오직 인슐린뿐이다. 게다가 인슐린은 원래 혈당치를 내리는 호르몬이 아니라 지방을 합성하는 호르몬이다. 2주 만에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식사법. 그렇다면 혈당치를 안정시키는 식사란 무엇일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당질 제한이다. 에너지원의 3대 영양소인 단백질, 당질, 지질 중에서 당질을 제한하거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흰쌀과 빵, 면류 등의 당질을 제한하는 식생활을 우선 2주 정도 지속하면 혈당치는 안정된다. 당질 제한을 하면 혈당치가 극단적으로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 이로 인해 혈당치가 안정된 상태가 되어 불필요하게 호르몬이 지속해서 분비될 우려도 사라진다. 앞서 설명한 대로 자율신경의 안정을 위해서는 급격한 혈당치 상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당질이 많은 식사를 하면 혈당치는 갑작스럽게 상승한다. 당질은 에너지원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요즘 현대인의 식사에는 아무래도 당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마트나 편의점에 가보면 알 수 있는데 식품 코너에 진열된 음식은 대부분 당질이 많은 탄수화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삼각김밥과 도시락, 덮밥, 파스타, 빵, 디저트, 청량음료, 스낵, 초콜릿 과자 등 당질이 적은 음식을 찾는 쪽이 더 어려울 지경이다. 채소 주스를 마신다고 해도 실은 거기에도 당질이 많다. 최근에는 칼로리를 낮춘 주스 종류가 많이 팔리는데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보면 생각과 달리 당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놀랄 것이다. 이처럼 현대인이 의식하지 않고 평소 먹던 대로 식사나 음식물을 섭취한다면 반드시 당질 과다 상태가 될 위험이 있다. 당질이 많은 식사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비만이나 당뇨병, 우울증으로도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당질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엄청난 장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당질을 제한하면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식후 졸음이 사라진다. 살이 빠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급격한 노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뇨병과 우울증 등의 위험성이 낮아진다. 이렇게 당질 제한 식사를 하면 다방면에 걸쳐 좋은 일만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당질 대신 섭취해야 할 식사는 무엇일까? 탄수화물 등을 절제하면 갑자기 식생활이 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무엇을 먹어야 좋을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줄어드는 것은 아닐지 걱정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질 대신 섭취해야 할 영양소는 단백질이다. 현대인은 의외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 당질은 섭취하지 않아도 되지만 단백질은 섭취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육류와 생선을 많이 먹어야 한다. 단백질은 크게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나뉜다. 그렇다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중 무엇이 더 좋은 것일까? 답은 동물성 단백질이다. 얼핏 식물성 단백질이 더 안전하고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는 텔레비전 광고 등의 영향으로 동물성보다 식물성이 건강에 좋다라는 이미지가 뿌리 깊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식물성 단백질이 건강에 좋다는 생각은 착각에 지나지 않는다. 식물성 단백질도 틀림없는 단백질이며 섭취한다고 해서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나는 동물성 단백질을 권장한다. 동물성 단백질이 좋은 이유는 간단 명료하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필요량을 섭취하기 쉽다. 둘째, 필수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다. 셋째, 사람과 같은 동물로부터 얻은 영양분이므로 체내에서 활용하기 쉽다.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고 싶다면 혈당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당질 섭취를 조절함과 동시에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먹는 양과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혈당치는 안정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쌀과 빵 등의 탄수화물, 당질을 제한한다 또는 조절한다. 육류와 생선 등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다. 다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미리 말하자면 나는 탄수화물을 일체 배제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여분의 인슐린을 분비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즉, 당이 적은 상태가 아니라 혈당치가 안정된 상태를 목표로 한다. 그러므로 당질을 섭취하더라도 되도록 혈당치를 올리지 않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당질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당질을 포함한 재료가 식사에 포함되었을 때는 먹는 양을 잘 조절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양을 먹는 것이 적절할까? 먹는 양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쌀과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므로 방법이 중요하겠지만 핵심은 되도록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루에 3끼를 먹는다면 하루 2번은 백미가 아닌 현미로 지어 밥 공기의 절반만 담아 먹거나 저녁 식사만큼은 탄수화물과 당질을 섭취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 우선 자신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당질 제한 식사를 시작하면 좋다. 중요한 점은 이런 식생활을 1, 2주 정도 유지하는 것이다. 라면이나 과자를 먹는 식생활을 이어오던 사람은 당질 의존일 가능성이 있어서 맨 처음에는 이런 식생활을 하는 것이 힘들겠지만 당질 제한 식사를 2, 3일 지속하는 것만으로도 혈당치가 안정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몸이 예전만큼 단 음식을 원하지 않게 된다. 먹는 양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먹는 순서이다. 우리는 평소 식사 때 무엇부터 먹고 있는가? 무엇부터 먹느냐에 따라 혈당치 상승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밥과 빵 등의 주식부터 먹는 습관을 길러서는 안 된다. 탄수화물부터 먹기 시작하면 혈당치는 급격하게 오른다. 혈당치 상승을 완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먹는다. 양상추나 양배추와 같은 잎채소의 식이섬유를 가장 먼저 섭취한다. 두 번째로 두부, 육류, 생선 등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마지막에 쌀과 빵 등의 당질 순서로 먹는 것이다. 식사를 할 때 맨 처음 먹어야 할 음식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잎채소이다. 잎채소에 포함된 식이섬유는 당질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혈당치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장에 문제가 있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다. 우리 몸의 다양한 호르몬은 뇌뿐만 아니라 장에서도 만들어진다. 도파민, 세로토닌 등은 장내 세균에 의해서도 생성된다. 그러므로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역시 자율신경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스트레스에 대항하거나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은 뇌에서 불과 5% 이하만 만들어진다. 세로토닌은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다. 뇌에서 만들어진 세로토닌은 원칙적으로 뇌 내에서 조절되고 스트레스에 대항하거나 수면 리듬을 만드는 멜라토닌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한편 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로토닌이 합성되는데 이로 인해 장의 연동 운동이 매우 활발해진다. 그렇게 되면 먹은 음식이 다 소화되지 않고 설사로 자꾸 배출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조금만 긴장해도 바로 설사를 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는 이 작용으로 증상이 나타난다. 이는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한 세로토닌의 작용 때문으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거나 독소 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가능한 빨리 장의 내용물을 내보내려는 방어 반응이기도 하다. 스트레스가 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예로부터 내려온 이야기다. 실제로 옛말에는 배알이 뒤틀리다와 같이 그런 상태를 나타낸 속담과 관용구가 많다. 반대로 큰 두려움 없이 각오를 다지는 것을 배심이 좋다라고 한다.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정서와 장의 관계가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자율신경의 불균형이 장의 점막과 장내 세균의 균형에 악영향을 미쳐 유해균을 늘게 만든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실제로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의 변을 조사한 결과 칸디다나 녹농균과 같은 유해균 그리고 박테로이드라는 균의 이상 증가세가 관찰되기도 하였다. 이런 유해균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유익균은 줄어들어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진다.
이처럼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유지하는 세로토닌의 합성 균형이 나빠진다. 이로 인해 다시 장내 세균의 균형이 깨지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자율신경 기능 이상 상태에서는 아드레날린에 의해 작동하는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장 내에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스트레스로 인해 장에서 만들어진 노르아드레날린은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여 유해균의 병원성을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장내에는 평소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미치지 않는 중간균이 있는데 이 균은 노르아드레날린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이 중간균은 노르아드레날린을 받아들이면 유해균이 되어 평소에는 안정 상태인 대장균까지 폭주하게 만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자율신경 기능 이상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드는 의사의 습관. 당질의 양을 확인한다. 거듭 이야기하자면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마음의 병을 낫게 하는 식사를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신경 써야 한다. 첫째, 혈당치의 급상승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둘째, 매일 같은 종류의 단백질만 섭취하지 않는다. 셋째, 장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재료를 고른다. 넷째, 지질의 균형을 생각한다. 우선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식사를 할 때는 식재료에 당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이때 단맛이 나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당질의 양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흰쌀은 약간의 단맛만 나는데 밥 공기 한 그릇에 포함된 당질의 양은 55g이다. 이는 각설탕 약 14개분에 해당한다. 각설탕에는 포도당에 더해 과당이라는 당질이 포함되어 있어 일률적으로 같이 취급할 수는 없지만 흰쌀에 당질 양이 많다는 사실은 틀림없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식품 당질 등으로 검색하면 그 함유량을 쉽게 알 수 있다. 또는 식품 겉면에 적힌 영양 성분표를 보면 포함된 영양소와 그 양을 알 수 있으므로 거기에서 탄수화물의 양을 보면 된다. 그것이 해당 식품에 포함된 대략적인 당질의 양에 해당한다. 당질이 많다는 점에서 과일은 맹점이 있는 식품이다. 과일은 매우 달고 맛있다. 사과 한 개에도 약 30g의 당질이 포함되어 있다.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는다면 제철 과일을 조금 먹는 정도에 그쳐야 한다. 아무래도 단맛이 당긴다면 코코넛 버터를 한 숟가락 정도 먹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필요한 최소한의 단맛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질의 기름도 섭취할 수 있으므로 일석이조다. 초콜릿의 경우도 당질이 적은 초콜릿이 좋다. 쓴맛이 강한 초콜릿을 한 조각 입에 넣고 녹여 먹으면 좋다. 다음으로 2번을 살펴보자. 단백질에 의한 알레르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단백질을 3일 이상 연속으로 먹지 않아야 한다.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제품은 우유와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유단백이다. 우유를 마시지 않는 날을 정해 실천했다고 해도 그날 요구르트나 치즈를 먹었다면 결국 유단백을 섭취한 셈이다. 그래서 우유, 치즈, 요구르트 등의 유단백을 절대 먹지 않는 날을 일주일에 2일에서 3일 정도로 꼭 정해두면 좋다. 섭취에 주의를 해야 하는 식품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달걀이다. 달걀을 포함한 제품은 매우 많으므로 엄격하게 섭취를 피하기는 어려워도 달걀 요리를 매일 먹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음으로 3번째를 살펴보자. 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장내 유익균은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고 에너지를 만들어 활동한다.
장내 세균의 균형을 안정시키고 변의 흐름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식이섬유의 섭취를 의식해야 한다.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좋은 방법은 식재료에 열을 가하는 것이다. 열을 가하면 충분한 양으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가열하면 채소에 포함된 효소가 파괴되므로 식이섬유와 효소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할지 생각하여 조리법을 조정하면 좋다. 여기서 말하는 채소란 잎채소를 말한다. 감자, 당근, 우엉, 양파 등의 뿌리 채소류는 당질이 포함되어 있어 이 책에서 섭취를 권하는 채소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잎채소라면 배추를 먹든 양배추를 먹든 그 종류는 무엇이어도 특별히 상관없다. 당질을 먹지 않았을 때 배가 든든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식후 마지막에 단호박이나 찐 고구마 등을 먹으면 된다. 거기에 버터나 코코넛 오일 등을 얹어도 좋다. 식이섬유는 견과류에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호두와 아몬드처럼 외피로 둘러싸인 견과류는 식이섬유량이 많다. 또 지방도 풍부하다. 호두 100g당 약 4g, 아몬드는 약 9g의 당질도 포함하고 있는데 혈당치 상승이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자율신경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땅콩도 100g당 약 4g의 당질을 갖고 있다. 식이섬유를 섭취한다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땅콩을 껍질채로 먹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를 살펴보자.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은 가열하지 않고 먹는 것이 좋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산을 포함한 마가린은 절대 피해야 한다. 최근에는 지방 함유율이 낮은 마가린인 팻스프레드도 자주 보이는데 이는 유지가 80% 이상이면 마가린, 80% 이하면 팻스프레드라고 분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트랜스 지방산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역시 피해야 한다. 케이크, 쿠키 등의 서양 과자에 사용되는 쇼트닝도 트랜스 지방산을 포함한 지질의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에는 영양 성분표에 쇼트닝이라고 별도로 기재하지 않게 되었는데 그 대신 식물성 유지로 표기할 때가 있다. 산화한 기름도 좋지 않으므로 미리 튀겨둔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매일 제대로 기름을 바꾸는 반찬 가게라면 그곳에서 갓 튀겨낸 음식을 사 먹는 정도는 문제가 없다. 가정에서도 튀긴 음식을 만들 때는 되도록 새로운 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기름을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이 열에 약하다는 사실이다.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을 가열하는 요리에 사용해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들기름, 아마요 등은 드레싱 등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꼭 지켜야 할 습관 다음은 음료만큼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탕 무첨가 채소 주스라도 피해야 한다. 채소와 과일 등 본래 씹어 먹어야 하는 재료는 그대로 먹는 것이 중요하다. 영양성분표상에 설탕 무첨가라고 적혀 있지만 당질을 섭취한다는 점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카페인 음료도 되도록 피해야 한다. 음료에 포함된 성분으로 당질 외에 카페인이 많이 있다. 카페인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기 때문에 카페인을 섭취하고 나면 힘이 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서 커피, 홍차, 녹차 등을 어떻게든 마시게 되는데 이는 자율신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카페인 섭취는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은데 커피나 홍차, 녹차 등을 꼭 마셔야 한다면 반드시 뜨거운 상태로 마시는 것이 좋다. 뜨거운 음료는 한 잔에 10여 분 정도의 시간을 들여 천천히 마시게 되는데 이와는 반대로 아이스 커피는 짧은 시간 안에 후루룩 마시게 되어 급격하게 카페인을 섭취하게 된다는 점이 좋지 않다. 다음 습관은 식사는 하루 전체의 균형을 생각하는 것이다.
아침에는 장을 자극하도록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점심에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 시간대 직전이므로 되도록 당질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저녁에는 그 다음날 아침까지 절식 시간이 길어지므로 케톤체를 만들기 쉬운 지질을 많이 섭취하거나 취침 전에 코코넛 오일을 먹으면 좋다.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루 전체의 식사를 어떻게 균형 있게 나눌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먹는 양에 대해서는 당질 섭취량만 주의한다면 그다지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 다음으로 산책과 가벼운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좋다.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식사 직후에 걷는 것이 더 좋다. 되도록 일찍 걷는 것이 좋으므로 수저를 내려놓자마자 바로 최소 20분 동안 걷는다. 이로 인해 혈당치 상승이 완만해지고 자율신경의 불균형을 방지하며 포만감도 얻을 수 있다. 취침 전에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한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자기 직전까지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보는 등 자극이 끊이질 않는다. 그보다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안정을 취하기 위해 족욕, 아로마, 스트레칭 등을 권한다. 욕조에 몸을 담그는 것도 좋다. 따뜻한 물에 느긋하게 몸을 담그면 근육 이완을 시키는 효과가 있다. 의사의 건강습관 12계명. 나는 이 책에 수록한 식사법을 내 아내에게도 권하고 있다. 내 아내가 둘째를 낳은 후 자율신경기능 이상으로 쓰러진 경험이 있다. 당시 아내에게서는 초기 증상으로 현기증과 구역질 등이 나타났는데 점차 불안감도 호소하게 되었다. 아내의 성격을 잘 알고 있던 나는 아내에게서 정신 증상이 나타난 것이 매우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단순히 항불안제 등을 처방받으면 될 일이 아니라고 느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치료법을 조사한 끝에 현재의 식사법을 아내에게 권했다. 그 효과는 대단했고 아내의 현기증, 가슴 두근거림, 불안 등은 극적으로 호전되었다. 통증 클리닉을 찾은 환자들의 경우 치료가 잘 되지 않은 환자들이 있었는데 이 환자들도 큰 효과를 보아 혈류개선제, 진통제, 항불안제 등 다량의 약 처방을 점차 줄여가며 최종적으로는 약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완치되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 이 식사법이 응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2주 만에 몸과 마음이 좋아지는 의사의 건강습관 12계명을 점검해보고 이 책을 마치고자 한다. 첫 번째, 당질의 양을 확인해 섭취를 절반으로 줄인다. 두 번째, 같은 종류의 단백질을 3일 이상 연속으로 먹지 않는다. 세 번째, 잎채소와 견과류로 식이섬유를 섭취한다. 네 번째, 오메가3 계열의 기름을 먹는다. 다섯 번째, 마가린은 절대 피한다. 여섯 번째, 주스나 스포츠 음료 등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일곱 번째, 카페인 음료도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여덟 번째, 아침에는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아홉 번째, 점심에는 되도록 당질이 적은 음식을 먹는다. 열 번째, 저녁에는 지질을 많이 섭취하거나 취침 전에 코코넛 오일을 먹는다. 11번째,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해 비타민, 미네랄 등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한다. 12번째, 산책과 가벼운 운동으로 근육량을 늘린다.